안녕하세요. 전문상담 정혜영입니다. 예, 이제 카페 기출문제 해설 자료 공개를 했고요. 그거 미리 보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정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카페에 다시 수정사항 올렸는데, 브랜펜 브레너의 답안은 수정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해설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 시험 너무 어려우셨죠? 너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 모두 다 열심히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두 다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나만의 아픔이 아니라는 것만이 위로가 될 뿐이죠. 그죠? 그거밖에는 위로가 될 것이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모두 다 아픈 시험. 그래서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해설 자료를 빨리 올린 이유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빨리 좀 마음 정리하셨으면 해서 이제 해설 자료를 올린 거고, 우선은 꽈락을 모면했다 싶은 마음이 드시면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2차. 그리고 꽈락을 모면 안 하고 간당간당인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신다 하더라도 이번에 물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런 문제가 외연이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우선은 이제 되도록이면은 준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가 딱 2차까지 준비하겠다 마음 먹고 이제 그 12월을 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2차를 준비 안 하고 한 달을 보내면 우린 뭐밖에 할 게 없어요? 방황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그 시간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2차 준비 꼭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해설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저도 이제 화가 많이 났어요. 선생님들도 화가 많이 나셨겠지만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아는 데서도 일부러 못 풀게 구석에서 출제를 하고, 그리고 모르는 것은 손도 못 대게 모르는 것은 더 구석에서 출제하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그 답을 찾아서 써란 말이냐. 게다가 이제 우리가 이미 이것에선 출제가 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생각했던 특수교육에서 이제 웬 문제가 나오지를 않나, 특수교육의 모헌 할퍼의 모형이 나오지를 않나, 이제 정말 그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 틀려라라고 이제 출제자가 주문을 거는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대로 우리들이 잘 치를 수가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제 그 출제자의 이런 말을 하면 될까 모르겠지만 사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은 이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는 출제자밖에 없고요. 선생님들 자신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고, 노력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요 하나하나 답을 이제 확인을 해가면서, 그래도 이게 물체라면 물체의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내가 그래도 좀 더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이제 해설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문제, 이제 A형, 이제 실존적 심리치료죠. 그죠? 실존적 심리치료 역시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낮았던 이론 중에 하나였고요. 이제 보통 의미치료에서 계속, 비터 프랭클린은 워낙 유명해서 의미치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비터 프랭클린도 실존적 신경증이라던가 이런 것에서 이제 주로 문제가 출제된 것이 아니라 기법, 아주 명료한 것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기본 개념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스쳐 지나가는 실존적 공허, 실존적 신경증, 이런 데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하는 방법은 이게 왜 답인가에 해당하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그리고 어떤 외연이 더 가능한가, 그런 거 위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의미의 부재를 실존적 스트레스의 최고점이라고 결론을 지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두 단계로 구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로 바쁜 일이 끝나면 허전하고 막막한 권태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존적 공허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의미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우울증, 알코올 중독, 강박증, 태만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증상이라는 것이 유발이 된 거죠. 그죠? 증상이라는 것이 유발이 되는 것 상태는 실존적 신경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빅터 프랭클린만의 용어인데 심령적 신경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맞게 채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들 질문 중에서 이제 실존적 신경증을 실존적 욕구 좌절로 쓰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실존적 욕구 좌절은 오히려 이제 무의미감을 느끼는 감정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상이 유발된 거랑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코틀러의 치료적 요인입니다. 이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치료적 요인이 너무 중요해서 얄롬의 치료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 거의 뭐 이제 치료적 요인 질문지까지 구분을 해서 달달달 암기하셨는데요. 웬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 때 한번 출제가 된 코틀러의 치료적 요인이 나왔죠. 교재에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거의 출제되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 데서 나왔고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제시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상담, 기억에서 이번 상담에서 용기를 얻어서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거 보면은 이제 자기 개방인가 자기 노출인가 이런 것들이랑 같이 놓고 조금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2페이지, 해설자료 2페이지를 봅시다. 이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은 코틀러의 이제 치료적 요인에서는 자기 개방이나 자기 노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있느냐, 모험 시도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험 시도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집단의 핵심으로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는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을 진정하고 솔직하고 진솔한 방식으로 소리내어서 말하고 삶의 행동 방식에 놀랄만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광경을 상상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은입니다. 마음에 온통 햇빛이 드는 것 같았다.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스스로 믿을 수 없는 만큼의 큰 변화가 있었다. 이거는 코틀러의 치료적 요인 중에서 되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다른 것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직면 피드백이나 뭐 지지, 소속감, 정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제시가 되는 치료적 요인인데 코틀러는 마법이라는 치료적 요인을 제시하죠. 그래서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람이 극적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다른 여지 없이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이제 3번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거의 출제가 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본 데서 출제가 낮죠. 그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특수교육에서 정확하게 3가지 정도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강의 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통합교육, 두 번째는 개별화교육, 세 번째는 전환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는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이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셨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에서 묻는 것은 뭐냐, 우리가 IDEA에 근거해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학생을 위해서 학교로부터 학교 졸업 이후 활동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교육활동이다. 그래서 자, 개별화 교육을 포함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개별화 교육은 이미 아니죠. 그죠? 그러면 통합교육이랑 그 다음에 전환교육 중에서 하나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전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특수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적인 생활, 취업 구직 활동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독립적인 생활, 취업 구직 활동을 위한 이제 그 교육을 전환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상식적으로 많이 맞추신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가 문제죠. 그죠? 할펀의 모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거는 감사합니다. 그 할펀의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교재에 이제 이거는 좀 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모형이니까 하고 해서 할펀이랑 몇 가지 모형을 3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개가 문제로 출제될 거랑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출제가 됐죠. 사실 이제 거의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거고요.
이제 전환교육의 이제 그 특수화 교육의 모형 중에 한데 해설자료 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설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할퍼는 윌의 고형에만 축점을 뒀다. 윌이라는 사람은 요것도 특수 교육의 모형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교량 모형이라고 이런 것들을 윌이 제시했는데요. 그 윌의 교량 모형과는 다르게 할퍼는 그 독립생활과 지역사회 모형이라는 걸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이제 첫 번째는 주거환경. 두 번째는 취업, 세 번째는 사회 대인관계 기술. 요 세 가지를 갖추어서 지역 사회에 적응시키겠다. 이게 바로 이제 할퍼의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페이지에 상담 교사가 말한 부분이 있죠. 몇 가지 모델이 있는데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제시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윌의 모형이나 이러한 모델 중에서 할펀의 모델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사회 적응까지 돕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전환교육에서 핵심은 뭐예요? 구직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취업 준비를 제외하고도 주거 환경이나 대인관계 기술까지 훈련을 시켜서 지역사회에 적응시키고자 하는 모형이 할펀의 모형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찍기 기술이죠. 전원교육의 이제 핵심이 취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취업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니은에 쓰셨으면은 그래도 맞게 채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취업 준비라고 이제 쓰시면 되고요. 뭐 취업 준비, 취업을 위한 준비, 뭐 구직을 위한 준비 이런 식으로 쓰셔도 맞게 채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요거 4번도 선생님들 이제 요 4번 문제는 사실은 이제 기출문제, 그동안 모의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여러 번 다뤘고, 체계적 둔감법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체계적 둔감법은 두 가지 원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하나는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상호 억제, 상호 제지 원리, 그래서 울페의 이론이죠. 그죠? 그래서 상호 억제, 상호 제지의 원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왓슨의 실험을 통해서 발견된 이제 역조건 형성, 이 두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이번 출제진들의 그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 범위나 뭐 난이도를 떠나서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그 이론을 제시한 이론가 이름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면 선생님들이 혼동을 덜 하시고 실수를 더 하셨을 텐데, 상호 억제 원리를 이용하는 기법으로라는 방식으로 상호 억제가 아니고 역조건 형성을 써야 된다라는 식으로 슬쩍 비껴가면서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줘서 답을 쓰게 했는데, 사실은 정확한 원칙은 상호 억제 원리는 울베가 제시한 개념이고 왁슨의 실험으로 이제 우리가 밝혀진 원리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어야 했죠. 근데 이런 문제가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한 3문제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출제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억제를 쓰신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자, 어쨌든 자 보시면은요. 상호 억제의 원리를 이용하는 기법으로 했으니까 이거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죠? 답을 제시하고 문제를 내는 사람 그 누구도 없죠. 그죠? 그럼 역조건 형성이고요. 그 다음에 역조건 형성은 부적응적 조건 반응을 소거하면서 새로운 반응을 조건화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역조건 형성이다라고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것도 좀 논란이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작업, 체계적 둔감법은 첫 번째는 이완훈련, 두 번째는 불안 위계 목록 작성, 그리고 세 번째는 둔감화 절차잖아요. 여기서 두 번째 작업에서 학생이 느끼는 시험 불안 수준의 무엇을 목록화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불안 위계로 써야 되느냐 위계로 써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불안 위계로 쓰면 가장 정확한 답이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위계라고 쓰셔도 맞게 채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채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을 보시고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출제자들이 좀 헷갈리게 또 만들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기본기법에서 나올 때가 됐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중요한 어떤 기본기법에 대해서는 알아두셔라라고 했고, 기법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담자가 말하는 것에서 큰 차이 없이 그대로 진술을 하면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재진술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내담자가 말하는 거에서 그러했기 때문에 어떠한 정서를 느껴요라고 얘기하면 반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재진술일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정표가 이제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퉈서 속상해요. 그래서 요즘 집중도 안 되고 공부가 힘들어요라고 했더니 상담 교사가 친구와 다툰 일로 공부에 집중하고 어렵다는 말이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대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재진술이다 라고 이제 쓰시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일주일에 한 번 50분 동안 진행될 거야. 5번 정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쭉쭉쭉쭉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자체는 구조화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선생님들이 다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이제 만약에 문제가 구조화 과정의 절차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내담자에게 어떤 그 윤리적인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거다 하면은 사전 동의가 되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쓴 작업의 명칭을 써라라고 얘기하니까 사전 동의 아니고 구조화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요, 총 문장 전체 중에서 윤리에 입각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교사 진술 내용을 한 가지 써라. 근데 앞에서는 우리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50분 진행될 거야. 5번 정도 만날 거야. 말하고 싶은 거는 다 말해. 우리는 뭐 문제를 해결하는 기대보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쭉 다 설명하고 있는 거라 여기서 문제가 될 게 없고요. 마지막 문장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아직 미성년자여서 선생님은 너와 상담한 내용을 부모님과 모두 공유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무슨 개념입니까? 비밀 보장의 예외 원칙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상담의 내용을 부모와 공유할 수 있으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에 내담자에게 정보를 공유함을 알려주고 최대한 이제 간략한 내용만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내용이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밀 보장의 예외 원칙에 대해서 내담자에 의해서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내용을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제도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다 맞추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저 6번 문제도 당황스러운 문제였죠. 우리가 4번, 5번, 6번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014년도 이전의 문제 출제 경향으로 퇴행한 것 같아요. 그죠? 검사 종료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지는 않는데 이제 검사 종료 문제를 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 니은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것도 기존에 기출되지 않은 검사 종류였는데요. 자, 5페이지에 해설 자료 제공합니다. 자, 5페이지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이제 구분을 명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표를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자료로 넣었고요. 김계현 이제 그 유명한 심리검사 이제 교수님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도 그렇고 이제 해당 내용들 자료도 그렇고요. 우선 실시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속도 검사랑 역량 검사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이 있느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충분한 시간 안에서 내담자의 능력을 극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검사를 역량 검사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수학경 시대에는 문제 난이도를 높여서 애들의 역량을 측정하고자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역량 검사고요. 이제 속도 검사는 문제 난이도가 쉬워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가지고 시간 안에 얼마나 빨리 풀어내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속도 검사라는 거죠. 근데 많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뭐냐면 극대 수행 검사 아니냐, 그래서 역량 검사가 국대 수행 검사 아니냐, 이런 것들에 많이 헷갈리셨는데요. 극대 수행 검사랑 습관적 수행 검사는 측정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극대 수행 검사는 인지적 능력을 주로 측정하는 검사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제한 안에 정답이 있고 그 안에 인지적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극대 수행 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량 검사랑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습관적 수행 검사는 반대로 이제 적성, 정서, 동기, 흥미, 이제 홀랜드 검사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가 일반적으로 생활 태도나 습관상에서 어떠한 행동들을 주로 하는 사람이냐, 요걸 묻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능력 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극대 수행 검사가 능력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능력검사랑 역량검사가 동일한 검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능력검사도 맞게 채점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채점자 재량에 의해서 이제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능력검사는 기본적으로 극대 수행검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물채점이 되면은 이제 역량검사를 능력검사라고 작성을 해도 맞게 채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비율 지능 지수와 웩슬러 지능 검사의 편차 지능 지수에 대한 거죠. 네, 어디서 이제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고요. 이걸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그죠? 모르지 않아요. 다 배웠던 건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뭐 옛날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 배경으로 베이스로만 알고 있는 개념이었던 것이 개념 서술하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과거로 퇴행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편차 지능 지수는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는 그래서 편차 IQ라고 쓰셔도 맞고요. 그죠? 편차 지능이라고 쓰시고 지수를 안 쓰셨다 하더라도 맞게 채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편차 지능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차 지능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정상분포표에서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을 100점으로 놓고 15점을 표준 편차, 이제 편차 점수로 해서 이제 지능을 측정하는 검사를 얘기하죠. 그런데 100에서 15, 다시 말해서 100을 평균이라고 하고 15라는 것을 1표준 편차로 해서 지능을 측정하는 것을 편차 지능 지수라고 한다라고 보통 많이 답안을 쓰는데 이것을 표준 편차 개념으로 해서 어떻게 쓰시냐면 이제 우리가 그 중심값을 기본으로 해서 얼마나 중심값에서 멀어졌느냐에 대한 편차로 인해서 지능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개념 위주로 서술하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맞게 서술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Q 점수 100점 15점을 쓰지 않아도 맞게 채점될 가능성을 생각하고 이제 답안을 이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이제 선생님들 많이 맞추셨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예상을 했던 문제들입니다. 7번, 8번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집단 형태는 문제로 장단점으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개방 집단은 오랫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개방 집단에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억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죠. 집단 상담 시작 이후에 새로운 친구들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다. 그러니까 여긴 개방 집단밖에 없어요. 논란의 여지도 없어요. 개방 집단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새로운 집단원이 들어옴으로써 집단 안에 자극을 시킨다. 그래서 집단 역동 혹은 상호작용을 높인다. 그리고 이제 사회기술 훈련을 더 잘 시킬 수 있는 집단 유형이다. 집단 형태다라는 거죠. 단점은 응집력이나 안정성을 저해시킨다. 이런 것들 집단 상담 운영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러한 내용 맥락으로 쓰시면 됩니다.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니은에 해당하는 것들 선생님들이 이것도 논란이 좀 있죠.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서로에게 기대하는 행동으로 이 시간에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 자, 8번 문제, 그래서, 7번 문제죠. 7번 문제에서 요것도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거,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것이, 요 작업을 하는 것은 집단 규범을 정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 자체는 집단 규범이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집단 규칙이라고 볼 수는 없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요거 집단 규범도 되고 집단 규칙도 돼요. 그래서, 집단 규범 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단 규칙은 예를 들면은 뭐 몇 시에 올 거냐, 언제 올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각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사람한테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지만 집단 규범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지금 여기에서 상호작용을 한다던가 집단 운영에 관한 것들이 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로에게 기대하는 행동으로 이 시간에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안 될 것이니까 좀 더 정확하게는 집단 규범이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집단 규칙까지 맞게 채점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역시 선생님들 이제 달달달달 외웠던 데에서 나와서 선생님들 이제 요거는 반가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행동 중에서 이제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하위 집단 형성의 의존적 자세는 좀 주요하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개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호준이가 왜 늦었냐고 했더니 용재와 현우가 똘똘 뭉쳐서 너도 늦었으면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눈길을 주고받더라 라는 것은 하위 집단 형성이죠.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겁니다. 하위 집단 형성의 대처 방법은 다 아시죠? 이 문제를 집단 안에서 개방적으로 다룰 것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대처 방법이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해당하는 겁니다. 현주는 다른 친구들이 자신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요것도 아시죠? 그죠? 의존적 자세입니다. 그죠? 요것도 쉽게 찾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의존적인 어떤 자세를 반복시키는 욕구의 충족고리를 끊을 것, 그리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할 것. 요거 쓰게 되시면 맞게 채점이 되는 문제다. 자, 여기까지도 그래도 많이 선생님들이 괜찮으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해결 중심 가족 치료야 워낙 중요하고요. 그죠? 우리가 이제 내담자 유형은 선생님들 전부 다 아시는 거라 이제 맞게 채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게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척도 질문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그죠? 이 다른 질문 중에서 척도 질문이 유독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기억 1부터 10까지 점수 중 관계가 최악인 상황을 1점, 서로 대화도 잘하고 관계가 만족스러운 상황을 10점이라고 한다. 이제 다 아셨겠지만 척도 질문입니다. 요거 명칭만 쓰는 거니까 요거는 다 알아서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 관계 유형이 고객형, 방문형, 그 다음에 이제 불평형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비자발적이고 동기가 낮은 아이예요 라고 나와 있고 준호는 상담실에 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끌고 오셨죠 라고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준호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얘가 만약에 와서 나는 내 문제는 엄마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불평형이었을 텐데 그런 내용 없이 끌려왔다라는 내용만 있기 때문에 방문형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요게 조금 선생님들이 어려우셨죠. 그죠? 악몽 질문은 사실은 한 번도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았고 우선은 교재에는 수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왜냐하면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 기본적인 관점이나 목적에서 조금 다른 질문이라서 이 악몽 질문이 수록되어 있는 것도 전문자 선생님의 이제 가족치료 서적에만 출제가 되었지 이제 우리가 김유숙 선생님이라든가 유명한 교수님들 책에는 악몽 질문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요런 구석에서 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단어 자체는 이제 우리가 한번 스쳐 지나가면 쓸 수 있었겠지만 목적을 쓰는 거는 더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서 이제 우리가 답안 쓰기 힘들게 했던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에 악몽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요. 여기 밑으로 보시면은 준호 어머니에게 상담 이전의 변화에 대한 질문, 기적 질문, 예외 질문을 다 해보았는데 효과가 없어서 무엇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요거 가지고 되게 헷갈리셨을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알아라는 느낌이 드셨는데 정말 그러셨을 거예요. 좀 심한 문제였고요. 그 개념조차도 서술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에도 나오고 악몽 질문에 대한 정문장 선생님 서적에 나오면 악몽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나왔을 때 어떨 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안 될 때 하는 거다라고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악몽 질문이 맞는 거고요. 목적은 요거를 가지고 조금 유추는 가능하셨을 겁니다. 다른 질문들이 다 소용이 없었을 때 이제 적용하는 방식이죠. 다시 말해서 더 나쁜 일이 일어나야지 변화 행동을 시도하려고 할 때 악몽 질문을 한다라고 답안을 쓰시면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까지도 그래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10번도 조금 난이도가 높았고요. 뒤에 있는 문제들도 이제 11번까지는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개념의 명칭을 써라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기억 니은은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좀 많이 냈던, 그래서 낙인 효과, 자기 충족적 예언, 자성 예언은 선생님들 쉽게 다 쓰셨을 거예요. 자, 낙인 효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기대를 하면 아이들이 달라진다고 했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믿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라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알 수 있는데, 요것도 이 출제자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로젠탈 제이콥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말한 사람이 누구이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울포크만 제시가 되어 있고, 이제 그 낙인 효과를 설명한 이론가들, 이제 레머트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설명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기대 효과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교육학에서도 많이 다루고 굉장히 많아요. 골룸 효과도 있고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되게 많은데 이론과 명칭을 쓰지 않아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되게 혼동을 주는, 개념으로만 유추해서 쓰게 하는 그런 문제. 이것도 이제 출제자가 잘못한 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생들의 기대를 많이 하면 아이들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했지만 아이들은 믿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수업 태도도 좋아지고 성적도 조금씩 오르고요. 그래서 자성예언, 피그말리온 효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교사의 기대 효과 이것도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 문제는 정말 출제자의 재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까지 쓰셔도 맞게 채점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이제 우선은 그거는 확인될 부분이 있겠고요. 우선은 이제 정확하게는 자기 충족적 예언, 자성 예언이고 기대 효과까지 가능하겠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기대 효과의 포괄적 범위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요것은 이제 선생님들 쉽게 찾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낙인 효과죠. 그죠? 그래서 우리 반인 걸 하는데 문제를 일으킬까봐 이제 종례 시간에 수시로 주의를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빠지더라. 이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낙인 효과. 이것도 교육학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죠. 그죠?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선생님들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울포크라는 이론가를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들 배우시긴 배우셨어요. 그래서 뭐 이선화 선생님이나 신태식 교육학에는 들어가 있는 자료이고요. 배우기는 배우셨는데, 이걸 따로 구체적으로 울포크를 제시해서 가르치기까지는 안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근데 이런 문제를 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 이제 그 요 세 번째, 최 선생님 반 수업에 수업이 있었는데 수업 시간 태도가 안 좋고, 최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최 교사 반에 대해서 이 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업 내내 엎드려 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학기 초에는 수업 태도가 나쁘지 않았고 애들 수행 결과도 제법 좋았죠라고 했는데, 최 교사 태도가 뭐냐면 초에 아이들이 좋은 태도를 보일 때 별로 기대를 안 했다. 그래서 잠깐 태도가 좋아지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아이들의 태도가 그저 좋아진다 하더라도 교사의 기대 수준을 낮추는 바람에 아이들의 이제 그 성취 수준이 저조한 것에 대한 개념, 다시 말하면 기대 유지 효과, 기대 지속 효과입니다. 이거를 이제 골룸 효과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건 답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로젠탈과 제이콥슨이 제시한 것이 골룸 효과입니다. 그래서 골룸 효과, 울포크라고 정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기대 지속 효과밖에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요것도 선생님들 이제 다들 첫 번째 문제는 쉬우셨을 거예요. 여러 번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라라고, 이제 모형도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림 자료만 보아도 기억 니은은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시연이고요. 기억은 부호하고 니은은 인출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모의고사 자료에서도 있고 교육심리학 서적에 요 모형 그대로 있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답을 맞추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문제죠. 이 문제도 잘못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반복이 됩니다.
이론가의 명칭을 쓰지 않아서 초인지는 굉장히 많은 이론가들이 공부하는 이론이고요. 이론가마다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서술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이걸 이론가를 제시해줘야 되는데 또 이론가를 제시하지 않아서 초인지에 도대체 누구의 어떤 구성 요소를 묻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여러 가지 찾아본 결과 그래도 이거랑 가장 적합하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론가의 구성 요소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우선 해답으로 제시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이제 이론가가 이 출제자가 어떻게 채점하냐의 문제이지만 이제 점검이라던가 조절도 맞게 채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밑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리 해설 자료 이제 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가 아니고 이제 그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초인지 개념 쓰시는 것까지는 다 하셨을 거예요. 사고에 대한 인지라고 쓰셔도 맞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고에 대한 인지에서 추가하셔서 이제 우리가 자기가 사고하는 것에 대한 점검, 평가, 조정하는 과정을 얘기한다 하셔서 쓰셔도 맞습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사고에 대한 것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위인지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초인지라는 거는. 자, 그러면 해설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론가가 초인지에 관한 이론은 굉장히 보편적인 연구 주제가 돼서 통일된 방식으로 개념이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10페이지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은 이론가마다 여러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가 답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선생님들 참고적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적합하게 보신 것은 11페이지 중간 부분에 한 편부터 들어갑니다. 브라운이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브라운은 초인지 과정을 평가, 계획, 수립, 조정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평가, 계획, 수립, 조정으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평가에 대한 내용이나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은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조정에 대한 내용 우리가 자세히 읽어봅니다. 답안이랑 같이 관련이 있으니까요. 조정을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여기서부터 쭉 같이 읽어볼 거예요. 12페이지 3번입니다. 12페이지 3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략의 계획 수립 및 선정과 마찬가지로 과제 및 자신의 지식 상태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행동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평가와 계획 수립은 대개 행동의 전조로 생각되는 반면에 이제 어떠한 것이 노력이 뒤섞여진다. 초인지적 조정이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목표를 향한 진전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과 자신의 노력에 대한 방향 수정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랑 동일하죠. 사례에서 보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사용했던 공부 방법이 왜 좋은 방법이 아닌지를 알 것 같아요. 여기에 사실은 모니터링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저에게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정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는 그래서 브라운이 제시한 초인지의 세 가지 구성 개념을 가지고 출제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답은 조정이다. 그리고 조정은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서 레귤레이션이라는 것은 조절이랑 동일한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조절도 맞게 채점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채점자 역량이긴 하지만 그렇게 판단됩니다. 채점자가 제대로 채점을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너무 엉망으로 돼서. 근데 아마 조절이 맞게 채점이 될 것 같고요. 점검도 모니터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정이 가장 정확한 정답이고 점검과 조절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공부를 해두시면 이제 채점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칼채점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우리가 매슬로우 이론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나온다면은 매슬로우가 그 위계 자체가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위계가 그렇게 설립되는 이유라던가 이제 이 차이점에 관해서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저스 이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치의 조건화 등은 너무 많이 나와서 세 가지 태도에서 문제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변부에서. 그래서 그게 나왔으니까 선생님들이 상식적으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자,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 소속의 욕구, 존중 욕구까지는 무슨 욕구라고 봐야 되죠? 결핍 욕구라고 봐야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존중 욕구까지는 결핍 욕구를 잘 안 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결핍 욕구 거기까지 포함시키고 그거는 이제 아더퍼의 이론에 의하면은 요런 부분들까지 포함시켜서 성장 욕구로 보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론마다 이제 약간 개념이 다르죠. 그죠? 우선은 전반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결핍 욕구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니은의 성장 욕구입니다. 그죠? 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에 이제 그 통칭하는 개념을 쓰시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차이점 한 가지를 서술하라라는 문제가 들어가 있죠. 그죠? 차이점 한 가지는 이제 선생님들이 첫 번째로 결핍 욕구는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 즉각적으로 취해져야 되며 이제 하단의 욕구들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제 성장 욕구는 조금 더 지연이 가능한 것 그리고 혹은 결핍 욕구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을 추구하지만 성장 욕구는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결핍 욕구는 충족을 해야 되는 범위 비율이 높지만 이제 성장 욕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이제 충족이 돼도 가능성이 있는 것. 근데 요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요거까지 차이점으로 채점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결핍 욕구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을 추구하지만 성장 욕구는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요거 맞게 채점이 되고요. 두 번째, 결핍 욕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빠르고 즉각적이고 이제 많은 범위에서 충족을 요구하지만 성장 욕구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것이 좀 지연이 가능하고 많이 충족되지 않아도 된다. 요거까지도 맞게 채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이제 내용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디귿에 관한 겁니다. 디귿은 뭐 우리가 이론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긍정적 존중이죠. 요거는 웬만하면 다 맞춰주셨을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리을에 관한 것은 선생님들 이제 또 요것도 말씀드리죠.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서적에서는 다 뭐 강진년 선생님 서적이나 노한영 선생님 서적이나 모든 서적에서 다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다만 권선만 선생님 서적에는 온전히 기능하는 인간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서적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나 완전히까지 쓰시면 맞게 채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A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치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 출제했었을 때 나왔던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과거로 퇴행을 했다는 얘기죠. 이제 좀 요렇게 경향성이 나오고 나서 되게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작년에 교육학이 2019학년도 교육학이 과거에 옛날 이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2019학년도에 교육학 시험 문제를 보신 선생님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했었고 왜 우리가 배우기는 배우지만 사실은 거의 잘 출제되지 않은 옛날 이론이 문제로 출제가 됐나라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요게 올해 전문 상담의 그 방식이 이제 적용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그 교육평가원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적으로 좀 그 요거는 이제 하나의 설입니다. 전체 하나의 설이고 이제 2019년 좀 초반 그러니까 2018년도 말에 JTBC에서 이제 그 평가원 이제 문제 출제자들이 이제 바깥에 외부 출입을 하는 사건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방송이 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문제 유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가기관에서는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학원가나 이런 데서 주로 출제가 되고 공부되는 이론들이 비껴서 문제로 출제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사실은 잘 다루지 않는 지엽적인 아주 작은 데서 문제를 출제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향성이 조금 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 뭐 이제 이거는 뭐 알 수는 없지만 가정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B형, 이제 더 논란이 많은 B형 같이 보겠습니다.